어, 주택정책론 11장 주거입지와 주거단지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주거입지의 개념을 한번 보면은 환경오염, 도심의 어떤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택 부족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언제부터? 산업혁명 이후부터 그 변질적인 도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주거 입지에 관한 개념이 생기게 되겠죠.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 주거지역의 교외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요. 주거지역별 공공서비스가 도심과의 접근성, 차이, 도시 공간 구조상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시 시가지의 경우는 40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이 주거지가 되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 면적에 대한 일반 대지 비중이 78%로 주거용지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도시는 한 가지 기능이 아니고요. 다원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고 또 유사한 기능 간의 집중과 집적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다른 것들 사이에서는 생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반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기능 집단 사이에서 지역 분화 성격을 지니기도 하고 주거 지역도 변화와 분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도시 구조는 크게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중간지역, 교육문화지역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도시 공간 구조 속에서 주거지역이 지니는 의미는 되게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시 내 사회 계층 간 소득 수준별 주거지역에 지니는 특성을 달리 나타내고 있다는 거. 둘째는 주민들의 주거지 선택의 동기가 개별 가구의 특성, 해당 지역 주택의 형태, 입지에 따른 도심부 근접성 등 매우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고요. 셋째는 주거지역별 각기 다른 주택시장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네 번째는 신규 주택의 공급과 재개발 등을 통해서 도시 하부구조, 시설, 도시재정, 주택 관련 자원의 분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 문제가 이제 주거 입지의 개념의 변화로 바꿔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세가 아니고 도시 문제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주거 지역별 도시 공공 서비스의 적정 배분과 균형 유지가 이 도시관리 정책을 맡고 있는 도시정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고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불량주거지, 교외 주거지역과 도심부 주거지역 등 주거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공간 형평성 유지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가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또 주거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리학자뿐 아니라 도시정책 입안자, 도시계획자, 도시사회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 주거 입지에 관한 것은 비단 한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도시 주거 입지 및 주거 이동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이런 사회과학 분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요. 분야별 연구 축적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연구 내용의 성격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분석 규모와 범위를 기준으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주택과 주거 입지에 관한 연구는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크게 생태학적 접근, 그 다음에 신고전적인 접근, 베버리안 사회학에서 시도된 제도적 접근, 그리고 마지막은 역사적 유물론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동심원 지대설, 그러니까 도시 생태학적 접근에서 주거지에 대한 공간적 성격을 파악하고 주거지 분리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1920년대 도시 사회학자 버제스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의 인간 생태학이라는 데서 먼저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버제스는 동심원설에서 시카고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도시의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지 문화의 공간 현상을 설명한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도시의 공간적 현상을 도시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주거지 공간 분화 과정을 자연 생태계, 침입, 경쟁, 천위 과정과 비추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의 지역 분화 현상은 버제스 동심원 지대설 외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디켄손의 3지대 이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 접근에는 동심원 이론, 선형설, 다핵심설이 있는데 동심원 지대설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제스에 의해서 연구된 이 모델은 도시는 폭이 일정하지 않은 5개 기능 지역인 동심원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1지대는 중심 업무지구, 2지대는 점이지대, 3지대는 저소득층, 4지대는 중산층, 5지대는 통근자지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1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인데 도시의 정치, 경제, 금융, 교통, 시민생활의 중심지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지대는 점이지대인데 황혼지대라고 불리고요. 제1지대 팽창으로 경공업, 작업장 겸 주택이 혼재해 있는 지대, 경공업체가 주거지에 잠식됨으로써 환경이 불량한 빈민촌, 미국의 경우 이민으로 유입된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제2지대, 점이지대고, 제3지대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주거지역으로서 도시 중심 업무지대에서 직장을 가진 작업장에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시카고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많고요. 저소득층의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었다. 라고 이제 제3지대를 저소득층
지대다 이렇게 버제스가 정의를 내렸고요. 제4지대는 중산층 주거지역인데 중심 업무지구에서 일하는 샐러리맨, 전문직 종사자, 이런 중산층 대표적인 주택이 많은 곳,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단독주택과 고급 아파트가 혼재해 있고요. 교통의 요지인 경우에는 상업 기능이 부도심으로 발달하기도 했다. 라고 이제 제4지대를 얘기하고요. 제5지대는 통근자지대로서 도시 교외 지역에 해당하는 주변 위성 도시가 이 지대에 포함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외 전원적인 생활을 하시는 중고소득층의 거주 지역이고요. 고속도로를 따라서 고급 주택이 산재해 있다라고 이제 제5지대를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버제스 동심원 구조는 미국 도시 주거지 분화 현상을 설명을 했고 도시 공간구조 일반 학설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가 있고요. 몇 가지에는 이제 비판을 받는 점이 있죠. 데이비드는 이제 버제스의 이론을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데 미국 도시들의 중심 업무지구 CBD죠. 과연 원형을 이루고 있느냐 반문을 하고요. 오히려 불규칙적이거나 다른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을 했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 공업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가까이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중고소득층의 주택은 버제스가 주장하는 제4지대 혹은 5지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래서 여기 버제스가 주장한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5지대를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렸을 때 나타나는 게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중심 업무지구 CBD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전이지대 아까 설명을 했죠. 근로자 주택지대, 3지대, 4지대는 중산층 주택지대, 5지대 통근자지대. 그래서 1, 2, 3, 4, 5지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다른 지도로도 나타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지대는 중심 업무지구, 2지대는 도시 및 경공업지구, 3지대는 저급 주택지구, 4지대는 중산층 주택지구, 5지대는 고급 주택지구, 6지대 중공업지구, 6지대 중공업지구, 7지대 주변 업무지구, 8지대 신주택지구, 9지대 신공업지구 해가지고 주택가 주거입지 분화 공간 현상을 한번 보도록 했고요. 그 버제스 모델이 이제 시카고라는 한정된 도시 지역의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도 동일한 공간 패턴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버제스 모델은 미국의 오래된 대도시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규모나 도시에 급격히 성장하는 신도시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에 적용이 되고요. 주택시장은 주로 민간 부분이 지배적인 도시에 설명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이 낮거나 공공부문주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허이트는 버제스 모델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도시 지역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도시 경공업지구, 저소득지구, 상류층 주거지구 등으로 각 지대가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교통을 따라서 방사선 아니면 선상으로 확대해서
배치된다고 보았고요. 호이트는 미국 내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 도시의 주거지에 관련된 8개 주거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요. 도시 공간 구조와 지역 분화를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을 기초로 주거지의 형성과 분화 현상을 제시하였고요. 도시 주거지 패턴의 결정 요인은 택지와 집값, 임대료죠.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입지 선택이 달라지고, 또 고급 주택 지역은 도심과의 교통 연결이 잘 되고 교통이 편리한 교통축을 따라서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호이트의 선형설에는 주택시장 경제 이론의 하나인 주택 순환가정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고소득 가구가 새로운 고급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중고소득 계층이 살았던 중고주택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 차지하게 되는 주택의 하향적 순환가정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호이트 모델도 또한 의문과 반론이 또 제기됐어요. 어떤 거냐? 첫째, 선형설은 도시의 토지 이용 형태에 있어서 간선도로와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통로의 역량이 호이트가 설명하고 있는 모양으로 모든 도시의 토지 이용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사회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세 번째는 선형 이론은 각 지구별 주거의 질, 주택순환 원리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주거의 질을 선형 모델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호이트 선형설에도 반문을 제기하고 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세 가지 의문과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다핵심설, 해리스와 울만, 이 사람들은 버제스나 호이트가 제안한 단일 핵심 도시 구조설에 대해서 다핵 모델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 모델 구조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 성장 과정에서 토지 이용 패턴이 하나의 중심점으로부터가 아니라 다수의 분리된 핵의 통합으로 이루어져서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핵심지의 발생 요인으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째는 특정 산업에 대한 특정 입주와 전문에 대한 편익이 요구되고요. 도매업, 특히 도매업은 시내 가까운 곳에, 그리고 공업지구는 수륙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결하게 된다라고 하나의 예를 들었고요. 둘째는 유사업종이 서로 동일 장소에 입지하려는 집중 지향성을 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질적 활동이 서로 손해를 가져온다는 업종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인데, 예를 들면 고급 주택지는 공업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는 원하는 위치에 입지하려 해도 업종별 경제지대의 지불 능력 차이성 때문에 입지가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된 이 세 가지 모델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동심원 구조설은 자동차가 보급되기 이전 시대에 적합하고요. 선형설은 중심 업무지구에서 방사되는 간선도로를 가진 현대도시 토지 이용 형태를 적용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핵심설은 특정 지구의 산발적인 혹은 행정적으로 설정된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분리된
현대 도시의 설명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심원설, 선형설, 다핵심설의 어떤 특징들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주거지역의 특성별 구분은 세 개 모델 모두 경험적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도시를 4개 그룹으로 나눈 연구가 주목할 만합니다. 소득그룹별 주거지 분화 현상을 이제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고소득층은 도시 교외 지역에서 주거하고 저소득층은 도심부 가까운 곳에 입주하는 형을 말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고 오히려 중산층이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지 형태를 말하고요. 셋째는 고소득층은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고 저소득층은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인데, 이런 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도시들에서 흔히 발견이 됩니다. 그 넷째는 아무런 특징이 없고 소득 계층별 주거지 분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형태가 넷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을 보겠습니다. 신고전 미시 경제학적 접근은 도시 공간 현상을 설명하는데 버제스 생태학적 모델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의 토지 이용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한 지점의 지가, 그 장소가 점하는 위치, 접근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은 농업용 토지 이용을 설명한 튜넨의 이론을 원용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학문적 발전이 토지 경제학의 발달에 공헌한 허드, 의 연구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이후에 발전된 연구는 알론소, 윙고, 밀, 케인, 머스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델 분석의 기본적인 틀은 가격 메커니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소비 패턴을 규명을 했고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지, 지대, 교통비용 사이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전학적 접근의 가설. 첫째, 도시지역은 다소의 기복도 없는 동심적인 지역으로 본다. 둘째, 중심 업무지기 CBD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해가지고 도시 내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점이고요. 도시 내의 직장을 가장 많이 가진 주요한 지점으로 본다. 셋째, 도시교통은 도처에 접근이 가능하고 교통비용은 도시 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르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많은 교통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넷째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지닌 사람들로서 이윤, 편리성,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본다. 다섯째는 회사와 가구 사이의 경쟁은 완전 경쟁으로 보고요. 토지와 건물 등에 의한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고 구매자와 판매자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게 접근의 가설입니다. 신고전 경제학의 접근 가설. 그래서 상세 모형을 볼게요. 도시 중심부는 해당 도시 어느 지역보다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접근성, 그 다음 가장 큰 시장이 존재하고 통금 비용이 최소화. 토지 이용상 경쟁이 심하고요. 토지 가격은 주변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지대는 접근성과 유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알론소는 각기 다른 토지 이용 형태에 따라 경쟁,
지대 곡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심부에 있는 위치한 중심 지대, 그래서 상업 업무지구, 그 다음에 주거지구가 되겠고요. 여기서 떨어진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업지구가 되겠죠. 상업 업무지구, 공업지구, 주거지구. 지대, 도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구, 공업지구, 주거지구. 거리를 볼 수가 있겠죠?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 모형이 계속 도시 회춘화 현상을 거듭하면서 고소득층의 교외지역, 저소득층은 도심부 가까이 거주한다는 것과 달리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도심부 주변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점차 침투를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소득층의 불량한 주거지역이 개량, 재개발을 통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하여 부인이 직장을 다니거나 직장을 가지지 않고 취약 자녀를 가진 가구는 부인이 직장을 가진 가구보다 중심 업무지구에서 보다 멀리 떨어져 거주를 했다. 세 번째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주로 고소득층이 도시 교외지역을 선호하고요. 도심부 주변의 고밀도의 오래된 주택 철거에는 큰 이윤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상세 모형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세 모형에 대한 비판도 나왔어요. 그 상세 모형은 원래 인간은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추구한다고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어. 그래서 인간의 부가 증대될수록 교외의 넓은 지대와 큰 규모 집을 원한다는 주거 속성에 대해서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에 따른 주택 및 주거 입주는 단순히 교통비용과 주택 가격, 주거 환경과의 상세뿐 아니라 휴가, 의료를 위한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상세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상세관계가 이게 논의가 되면서 어떤 비판들도 나왔죠. 상세관계의 비판. 주거 입지 결정이 각 가구 소득이라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주기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가구들의 형태는 주변 지역의 외부 효과, 주택, 금융, 그리고 다양한 도시 정책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라고 비판을 했고, 세 번째는 제시된 가정들 중에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주거 입주에 관련된 주택 시장의 정보를 사람들은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상세 모형은 주택 공급의 어떤 공간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함으로써 이제 현실 파악이 잘 안 되고 한계가 있다는 거. 네 번째는 공공비용 지출, 주거지역의 환경의 질, 각종 세제의 영향 이런 것들이 적절히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변수들이 많이 미흡했다는 거죠. 신도시 경제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CBD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부자는 CBD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지한다.
이게 점점 이제 깨지기 시작했죠. 저소득층은 어떤 그들의 직장이 12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소득층은 교외 주거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주거 공간의 수요 탄력성을 높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점점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그림인데 이거는 요거는 무시하고요. 고소득층은 도심부 주거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저소득층보다 높은 시간적 유용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저소득층은 CBD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지를 한다. 이게 라틴 아메리카 도시에서 나타난 거. 고소득층은 요철 경쟁 지대 함수를 가지게 되는데, 저소득층은 CBD로부터 먼 곳에, 고소득층은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하면서 도심 지역에 입지한 고소득층의 시간적 유용성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고소득 가구가 각기 다른 생애 주기를 갖게 됐다 하는 것이죠.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리차드슨 등 신도시 경제학에서 주거 입지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극대화에 기초한 보다 발전된 상세 모형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고전적 상세 모형은 근접성과 공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야마다스는 가구의 주거 입지 결정은 오직 근접성과 공간 간의 상세뿐만 아니라 공간과 여가, 근접성과 환경의 질 간에도 상세관계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CBD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거 입지는 여가 이용이 뒤지지만 환경적인 질면에서 CBD보다 가까운 입지보다 매우 유리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